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해묵은 논란인 법조 일원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충원을 위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13일 그간 계속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개정안 부결 후 법조 일원화 안정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법관 충원을 위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 그간 계속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개정안 부결 후 법조 일원화 안착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혜인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는 사람들. 오늘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법조 일원화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구성원들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조 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한자리에 다시금 모인 겁니다. 이들은 국회의 부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가 부결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조 일원화를 무력화시키겠다. 한편에 사법개혁 뒤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원이 스스로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조 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법부 특유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이 같은 법조 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지금 법원은 정말 사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신규법관 대다수가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법관 출신이었다라는 아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신하는지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조 일원화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5년의 법조 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법률 지식만 딸딸 외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법관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판단 능력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법원은 유능성 중심, 법률식 중심으로 계속 판사를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관점은 안 된다. 사법도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조 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05년 전후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나왔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사법도 서비스라는 이야기였죠. 사법은 법 관료가 국민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서비스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이 되기 위한 자질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고, 그런 자질을 평가하고 또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한상희 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해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법조 경력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판단될 때, 그랬을 때 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것이 법관이라고 하는 일부 소수의 법조 관료의 손에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정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갈망에 의해서 해석되고 운영돼야 될 것입니다. 성창익 민변사법센터 소장은 법원행정처가 그간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법관 증언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매듭을 풀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성 소장의 주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신규 법관 확보를 위하여 법조 경력 감축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에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 질문 등에 드는 추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소규모 예산 증액만으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법관 질문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도 필요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완성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조 일원화 개혁을 위한 조속한 후속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국내 사법부 해묵은 문제, 재판 지연에 관련한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법정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해당 이슈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과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15일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판 지연 문제 현주소와 함께 대안은 뭔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현재 이 사건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고령의 국군 포로 중 2명은 그 사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러한 해묵은 재판 지연 문제는 법정 안팎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간에 보장된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재판 지연 문제 현주소 좀 어떤가요? 네, 민사소송법 일단 제199조를 보면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종국 판결 선고기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하면 내년 2월 15일에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영감에 따르면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매년 약 30% 정도의 사건만이 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사건은 법정기간 5개월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피해 침해 상태가 고착화되거나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원고 사망으로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판결이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법언도 있는데요.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를 제때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최한 최기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법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많이 걸렸는데요. 국회에 와서 법원의 현실을 좀 더 들여다봤는데도 여전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왜 재판 지연이 계속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종국 판결 선고기간 관련 규정이 이제 훈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훈시 규정이란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장기간 심리를 필요로 하고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 처리가 지연되면 소송 당사자는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말은 이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예로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농단 의혹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이 의혹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장단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판 지연과 관련한 입법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현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따라 당사자는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와 관련해서 크게 3가지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상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 지정 불가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 선고 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변론조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 기간을 도과해버린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에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재판 지연을 할 경우에 판사에게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주겠다는 건데 직접적인 제재 장치는 언급되지 않았나요? 네, 현재 과도하게 지연된 재판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성립 요건이 있어서 네. 국가의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독일식 재판지연 보상법 제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법안은 재판지연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재판지연 손실보상 청구권은 이제 성립 요건이 재판 절차에 상당하지 않은 진행 이렇게만 이제 단순화했습니다. 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상 장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실체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실체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간에 대해서 인식을 고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말로서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지연 손실보상법 이게 좀 제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비판적인 시각은 없나요? 네, 입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대한변협부협회장은 재판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는 재판의 신속함을 위한 조항이 여러 존재한다며 법은 존재하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속 정확한 재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법원도 변호사도 타성에 젖은 기존의 재판 형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황선기 민변 변호사는 신속 재판을 위한 시스템과 훈련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오히려 OECD 분석에 의하면 재판의 신속성은 사법부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는 무관하고 재판 절차의 전산화, 재판 통계의 적극적 수집과 활용, 전문재판부의 활용, 재판장에 의한 법원 행정의 운용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현했습니다. 네,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제 재판부인데 판사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토론회에는 박종환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박 판사는 먼저 법안이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선고 기간의 도과 이유는 결론 부분인 주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판결서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네. 법관 증원, 인적, 물적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과도한 업무량과 이제 턱없이 부족한 법관 등 현재의 재판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재판 지원 보상법이 도입된다면 결국 기계적, 소극적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졸속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지 않고 법관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럼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형식적으로 사건 처리만 하면서 그러니까 통계만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졸속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재판 기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사법제도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판사의 그 1인당 사건 수가 많게는 2.5배라고 하는데요. 이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판사의 업무량 과중 사이에서 이 재판 지연 보상법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이 많아졌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 같은 공용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 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사우나에서 생긴 사고, 그리고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이 많아졌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 같은 공용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사우나에서 생긴 사고, 그리고 관련 손해배상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소 자신이 자주 가던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김 씨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김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주변 손님들이 119 신고를 한 겁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고 체온은 41도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특성상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나에 방치돼 있던 김 씨는 두피와 뒷목 등 상체불명 신체 부위와 함께 전신 중상 화상까지 입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던 김 씨는 가까스로 회복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해당 사우나의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 사건의 쟁점은 사우나 내에 주의 안내 사실을 적어놓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고 시설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고객이 의식을 잃은 경우까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우나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전배려 의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비단 근로자뿐 아니라 공중업계 업자 역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를 대리한 공단은 통상적인 고객의 사우나 이용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는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기간 방치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김 씨는 사우나에서 움직임 없이 장시간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업체 측은 3시간가량 방치했고 이로 인해 김 씨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안전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나 시설은 스팀 및 열을 주입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관리자 없이 매표소에 매표원만 근무하게 해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온의 찜질실 등 고객의 구체적 상태의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우나의 특성상 영업자에게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된다는 게 공단의 논리인 겁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업체 측에 화상을 입어 치료하는 데 쓴 치료비 등에 대해 보상해달라며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나 업체 측은 사우나 시설의 안전상 하자는 물론 관리상 부주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서울 서부지법 민사 5단독 공성봉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김 씨에 대한 치료비 1,320만 원을 업체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공단 측은 판결에 대해 사우나에서 고객이 의식을 잃고 장기간 방치되면 이용객의 생명, 신체 등의 침해라는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사우나는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최대 2에서 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직급 정년과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교그룹이 해당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최대 2에서 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직급 정년과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교그룹이 해당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눈높이라는 교재를 필두로 국내 굴지의 학습지 업계를 선도해온 교육 전문기업 대교.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려온 대외적 모습과는 다르게 대교는 내부적으론 극심한 노사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거쳐 도입한 임금 피크제 때문입니다. 통상 임금 피크제는 사측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교의 임금 피크제는 좀 달랐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대상의 연령이 굉장히 빨랐고 임금 삭감률도 일반적인 임금 피크제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적용되는 연령이 굉장히 빠르고 또 직급 정년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번 혹은 5번 승급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임금 피크 적용되는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일반적인 임금 피크제보다는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대교판 임금 피크제는 직급을 6단계로 나눠 직급별로 일정 기간 안에 승급하지 못하면 승급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소위 직급 정년제를 실시한 겁니다. 또 이 기간에 4, 5회 안으로 승급하지 못하면 40대 근로자들은 최대 임금의 절반인 무려 50%를 삭감당하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동의를 얻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근로자들이 절차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때 근로자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절차적으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 판결은 2017년 6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은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지난 2017년 6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취합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행 판결 이후 2019년 1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됐고 임금 피크제 내용이 비상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게 1심 법원의 판시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 판결대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 입사한 신입 근로자들이 원고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는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소용이 없이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 중에는
1차, 2차 변경 이후에 입사한 걸로 돼 있는 원고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원고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령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일 열린 2심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자체도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고령자 고용법의 근거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은 아마 최초가 맞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편 대교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판결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그룹 BTS의 버터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알려진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연기든 뭐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룹 BTS의 버터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지킨 뒤 자신들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1위를 물려줬다가 다시 버터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건데요. 오늘 청와대에선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 멤버 7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는 BTS 각 멤버들의 눈을 마주치며 한 명 한 명 주먹 인사를 건네고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가장 먼저 임명장을 받은 RM은 문 대통령의 주먹 인사를 뒤늦게 알아차려 현장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고 J-홉은 촬영 후 문 대통령을 바라보며 양손 엄지를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BTS를 사절단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로서 BTS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75차 UN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BTS의 병역 면제 여부가 달린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1월 정도에 할 것 같아요. 국감 끝나고. 국감 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병역법은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적시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그 편입 대상으로 국내외 순수 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는 대중예술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 체육 분야 이제 특기자 대회에서 이제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문화 예술인 BTS 같은 정말 국위 선양의 전도사 역할하는 분들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분들이 병역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중예술인을 편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위원회를 신설해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뭐 몇 입상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뭐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3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객관적 기준을 평가하게끔. 이와 별도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대중예술인들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버터라는 곡으로 올해 빌보드에서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BTS. BTS 병역 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강남역 부근을 돌아다니며 시민분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BTS라면 국익을 위해 병역을 면제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을 하니까 그 군대 저기는 좀 우리가 국가에서 저기를 가지 않게끔 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또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 되는 거긴 한데 7명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뭐 이제 국가적으로 뭐 국가력이 뭐 낭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통해서 뭐 좀 다른 쪽으로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네, 저는 뭐 찬성을 한다. 그분들이 뭐 나가서 이제 보러들이는 외화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해외 뭐 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의 뭐 관광업 쪽으로도 좀 더 이제 뭐 높은. 아무리 BTS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남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똑같이 가야 되겠죠. 젊은 친구들은 다 한 번은 군대는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또 군대 가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되면은 일단 군대는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개정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형평성 같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뭔가 사회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 그런 사실 뭐 이렇게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8%를 차지해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무려 27.4%포인트나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는 일부 가수들에 대한 특혜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술 채용 요원들을 꼭 진짜로 이제 대중예술 쪽에서도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BT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어느 나라에 뭐 어떤 거에서 어떤 성을 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는 11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경찰이 이달 초 새로 개발된 음주단속 신형 복합 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감지 센서가 전보다 개선돼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 단속 시 이런 호흡 측정 외에 체열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의 체력 측정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새로 개발된 음주 단속 신형 복합 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감지 센서가 전보다 개선돼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 단속 시 이런 호흡 측정 외에 체열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의 체열 측정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호 씨.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나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잠이 쏟아져 갓길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나 씨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나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 씨는 응급실로 호송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 역시 사고 관련 수사를 위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나 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음주가 의심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나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나 씨 배우자 동의를 받은 뒤 간호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혈액 감정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나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통상 체열 측정은 운전자 신체에 다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상 반드시 운전자 동의를 얻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나 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해 기소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나 씨는 경찰에 항의를 했습니다. 나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체열해도 되는 건가? 이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체열 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나 씨에게 겁을 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음주운전 피의자 나 씨에 대한 경찰의 체열 측정. 그 후 나 씨의 기소는 적법했던 것일까? 법원은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체열 과정이 위법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나 씨의 동의 없이 체열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며 이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체열된 혈액에 기초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시입니다. 형사소송법 308조 2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 없이 강제 채취한 피고인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 판결 취지인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유와 향후 우병우 전 수석의 법조인으로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징역 1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유 등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민정수석 시절 이석수 전 특별검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그것입니다. 이 같은 혐의들로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후 2심에선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계속됐고 지난 2월 불법 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 씨의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이 끝난 직후 오 전 수석은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며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2017년 4월 이후 4년 만에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혹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 전 수석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개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역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조 1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해서 변호사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해당하게 돼서 변호사법에 따라서 현재 등록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수분양권 이중 처분과 배임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수분양권 이중 처분과 배임죄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양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이런 수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중 매매나 이중 처분의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요. 이제 김 씨는 A 아파트에 이제 수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씨에게 수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 씨가 이제 수분양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 씨에게 이제 A 아파트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김 씨가 이 농협이랑 이 분양권에 근거해가지고 나중에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 씨는 이제 김 씨가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임무에 배신을 해서 네.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받고 나한테 그만큼 손해를 줬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임 미수로 고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임죄라는 죄명을 좀 종종 듣기는 하는데요. 좀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배임죄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인가요? 이 배임죄라는 거는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네. 이제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리고 그 지위에 있는지 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네.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때 네. 이제 타인 재산 관리의 사무의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대행하는 경우처럼 이게 당사자 관계가 전형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제 신인 관계에 기초해서 네.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의 계약 관계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서 이 김 씨가 A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이 씨에게 이제 매도를 한 상태에서 자기 이제 마음대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 씨의 경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김 씨처럼 이제 수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매도인이 해줘야 될 게 결국은 이제 분양하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줘서 네. 이제 명의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네. 단계에 따라서는 이제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그런 의무를 이제 계약상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계약상 의무가 그 매도인의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인지 이것이 이제 재판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랑 좀 비교를 하는데요. 이런 그런 통상의 계약 관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그런 의무를 그냥 단순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봤고요. 뭐 위임 계약처럼 이제 계약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급부의 내용이 네. 상대방의 재산상 사물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해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이 사건처럼 단순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네.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그냥 자기 계약상 자기가 부담하는 의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임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최근 대법원은 이렇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조금씩 이렇게 견해가 갈렸던 부분인데 네. 단순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로는 처벌하지 말고 그냥 민사상 처리해라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분양권 이중 매매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때 예전과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래에 있어서 이제 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가 좀 매도인으로 하여금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좀 높이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계약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매일 언론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식기는커녕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현재까지 이 수사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3일 오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재개를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에도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김 의원의 그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 물품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이제부터 그렇다면 공수처가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이 뭘까요? 네, 일단 그 공수처는 그 해당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진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그 캡처 사진 속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사실상 손검사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그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손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 즉 손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 작성자 규명부터 주력하겠다는 건데요. 이렇다 하기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자가 손검사로 최종 결론이 나면은 그 이후의 수사는 고발장 작성자와 윤석열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공수처 결론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 손 검사는 어제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재 공수처에서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서 제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확인을 해준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으로 해서 그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 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손 검사는 앞서서 지난 6일에도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손 검사의 입장문에서 지금 손 검사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을 거론을 했는데 먼저 공수처 관계자의 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좀처럼 처벌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려고 하면 먼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범주까지 피의사실로 볼지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적용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앞서서 그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그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사전에 그와 만났던 박지원 원장 그리고 당일날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의 3명을 국정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는 이제 취재진들에게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대상이 될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을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성은 씨와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무마 개입 의혹이 있었던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논평을 통해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캠프 최지연 수석부 대변인은 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하면서 네. 그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네.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네.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 전 까도 계속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향후 수사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공수처는 일단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작성자가 누구냐 이것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손준성 검사는 나는 작성자도 아니고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 윤 전 총장 측은 그 장제원 대선 캠프 총괄 상황실장 등을 통해서 네. 이번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로 네. 규정을 하면서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네.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그 조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제출한 그 김웅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이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메신저 대화명의 손준성이라는 인물과 그 김 의원 간의 그 고발장 파일이 오간 사실에 대한 사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공수처는 당분간 압수물을 분석해 나가면서 유의미한 단서나 실마리를 발견하면은 그에 따라 이제 관련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조율해 나간다라는 방침이니까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